네, 방금 소개받은 김경수입니다. 여기 와 계신 어르신 중에 아마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자칭 이순신에 관한 한 나보다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꿈에서라도 이순신을 좀 만나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었는데 여전히 잘 안 나타나시는 거 보면은 공부가 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반성도 해보고. 오늘 제가 저한테 부여된 그 제목이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의 애민정신입니다. 앞에 임원빈 전 소장님하고 현 재장용 소장님께서 애민정신에 대한 기초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 중에 임진장추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 스킵을 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집으로 나간 거에는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정리해서 지금 PPT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PT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머릿말 기록 속에 있는 이순신의 애민정신, 그 중에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혹시 난중일기가 부족할까 싶어서 실록과 문집의 기사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매진말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붓을 소중히 여겼던 조선왕조입니다. 문화민족으로서 문화국가를 지향했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늘 받아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전쟁을 해야 했더랬습니다. 1392년에 건국이 되어서 1592년 200년 만에 전쟁이 발발이 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무기를 들고 다시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치러야 했었더랬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7년 전쟁에서 가장 심하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라면 다 본인이라고 하실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피난을 떠났던 군주도 내가 제일 힘들었지 라고 할 거고 전쟁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됐던 관료들도 우리가 힘들었다고 할 것이고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감수해야 했던 병사들 입장에서는 나는 전쟁 현장에 있었잖아. 제일 고통스러웠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경제적 배경이 없었던 그런데 가장 먼저 침략군들 앞에 희생을 당해야 됐던 백성이 더 고통스러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이해는 영웅사관이 중심이었었더랬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건 무조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시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따라서 움직였던 병사도 있고 후방에서 이순신 장군이 후방 지원 기지 역할을 했던 백성들도 있었더랬지요. 그래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백성들이 중심이었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이렇게 전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지도자들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필요한 도구나 수단 정도로 인식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난중일기 속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주셨고, 이미 일기를 여러 번 보셨던 분들도 잘 아시겠지요. 장병과 백성, 종의 이름이 수시로 등장을 하고, 평상시 훈련장에 했던 활터, 바둑과 장기를 유일한 여가놀이를 즐겼던 바둑과 장기라든지, 술자리를 함께 했던 인사들에 대한 것도 기록에 수시로 나옵니다. 주변 백성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던 다정다감했던 이순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지요. 자, 백성과 부하에 대한 이순신의 사랑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으로 승화되어서 이건 앞에 제일 먼저 기조 발표해 주셨던 임원빈 소장님의 글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지요. 자, 기록 속에 등장하는 이순신의 애민정신 한번 보겠는데요. 유사 이래로 지도자의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는 민생의 파탄과 국가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아마 지금도 다 잘 이해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200년 만에 발생되었던 1592년 4월달의 임진왜란은 지배층의 무능력과 무기력과 무책임에서 비롯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려가는 의지가 강했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침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차별과 착취, 늘 세금을 내야 했고 그 지배층들로부터 착취를 당했던 백성들은 이때도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했었던 상황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지도자가 있었던 것과 반대에 투철한 책임과 희생과 헌신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지도자들도 있었고 이런 지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관계없이 백성들을 사랑했고 백성들과 적극 소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때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맡깁니다. 그 지도자를 우리는 이순신이라고 보는 거고요. 앞서 그 이순신의 충과 효에 대한 그 원전적인 그 기반에 대한 얘기는 다 설명이 됐는데 저도 이거 그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발표를 하다가 이순신 또는 이순신 장군을 그냥 그 아니더라도 해당해 주십시오. 충과 효와 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난중일기를 공부했다며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기를 어떻게 1592년 1월 1일 날 시작되는 일기 첫머리에 엄마가 그립다,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로 장군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질문받았던 적이 상당히 있었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대한 충, 가족 및 백성에 대한 사랑 이거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충과 효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시스템적으로 조선시대 사회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 문화민족이고 문화국가를 지향했던 조선에서의 기본적인 통치 이데올로기가 유학이었었고 그 유학에서의 충효는 애는 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심, 요절한 형들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정성으로 돌보고 전쟁이 한참일 때도 아산의 가족을 걱정한다든지 수용으로 찾아올 때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떠날 때는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일기 속에 그대로 녹여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 두 번이나 남대에서 손을 대니까 간절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다. 1592년 1월 1일자 일기인데 여기 이게 효지요. 뭐 잘 아시겠죠? 효라고 하는 글자는 나이가 들어버린 사람 노자에다가 자식이 업고 있는 글자 모습이잖아요. 이게 효고 이게 1월 1일자 기사에 나오는 거고 1594년 8월 30일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의 병세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쩌면 생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란 일이 이지경이니 자기 부인의 아내의 병사를 다른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충이지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인데 가운데 김자하고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로서 마음이 좌로 우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충 아니겠습니까? 그 충이 국가에 대한 충이든 부모에 대한 충이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이든 어른에 대한 충이든 변하지 않는 마음을 충이라고 한다면 그의 일기 속에서는 이 충과 효가 잘 녹아나 있다는 거고 1589년 정읍 현감 역임시의 겸관으로 태인읍에 부임한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깨집니다. 어찌나 그 일 처리가 빨랐던지 태인 백성들이 태인 현감으로 보내달라고 어사한테 요청할 정도예요. 1948년 올북했던 작가 최익환이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군은 민중과 접촉하면 반드시 그들의 지지를 받아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그게 애인데요. 애라고 하는 거는 이 글자가 이렇게 파자를 합치면 애자가 되는 거지요. 손으로 가슴을 부여안고 걸어나가는 것. 이제 애라고 한다면 그가 실천했던 애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겠는데 그거를 난중 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얘기입니다.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0일까지 일기를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 노량해전이 1598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이틀 전까지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분류를 해봤는데 이건 딱 떨어지게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일기의 내용 중에 제가 애둘러 이렇게 잡았던 건데 그 중에 애민에 관한 내용들이 한 49건이 보이고 어머니 관련 이야기가 102건이 보이고요. 원균에 대한 얘기가 104건이 보이고 그리고 술 이야기가 154건, 활입 270, 활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유비무환이라는 것과 직결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왜 이렇게 술이 많이 나오냐 오해하시지 말고요.
공제사 저 핑계가 아닙니까? 워낙 해군 사령관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수시로 이제 접대하는 과정 절대로 술을 마시되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을 선호하고 주사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기에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애민에 대한 얘기들을 찾아보는데 대체적으로 일기라고 하는 것 요즘에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이 중에 또 일기 쓰시는 분 있으시지요? 매일매일 쓰시는 분 있으실 거라 생각 들고요. 안 쓰신다면 꼭 썼으면 좋겠고요. 개인 일기는 분명히 작성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자유롭게 기술하고 타인이 본다거나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지요. 혹시 이순신 장군께서 속상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비밀스럽게 남긴 일기인데 이렇게 계속 그냥 까발려지고 뭐 연구한답시고 뭐 일일이 다 들춰내고 있으니 보여줄 의도가 전혀 없으셨을 텐데 그 전시에서 그렇게 순국하시는 바람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출판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보급하려는 서적간의 의도도 전혀 없는 게 개인 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성자가 그 현재 작성했을 당시에 현안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썼던 당연히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겠지요. 그러니까 객관성은 떨어지지만 그 쓴 사람의 내적 고민, 성찰을 이해하는데 일기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을까? 관찰 기록보다도 확실하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난중일기는 이런 성격들이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이순신만이 전쟁이 임진왜란이 이순신만의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중일기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발발과 경과, 결과, 대안까지 강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의 일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가 보였던 모습에서는 엄정한 신상필벌이지요. 전공을 세운 병사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휘관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나누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 리더를 얘기할 때에 밖으로부터 잘못이 날라오면 그걸 다 자기가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이 날라오면 부하들한테 나눠주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세운 병사에게는 그에 대한 상을 주고 대신에 잘못한 병사에게는 일벌백계를 합니다. 엄정한 군율을 유지하고 신상필벌.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군대를 보면은 왜군이 일단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애민정신이 그대로 나오고요. 절대로 주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거고 실제로 1592년 1월 16일 날 석공 박몽세가 이웃집에게 주변 백성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곤장 80대를 칩니다. 곤장 80대는 거의 죽을 지경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일기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일기에 왜 이렇게 처벌하는 기사가 많어? 하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만큼의 그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백성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후와 군관을 파견했다는 얘기들이 난중일기 속에 나오고 지금 여기에는 각주를 안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지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령 주변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고 협조를 통해서 승리 기반을 만들었다. 데리고 있던 종이 앓고 있는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갓동과 철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버려진 아이 천민의 이름까지 일기 속에 고스란히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줬던 애민정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백의동문길에서 만난 스님이 했던 일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백성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철저한 애민정책의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농이라고 하는 면에서 농업에 대한 중시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병농일치 국방체계 차원에서 농업 생산력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국방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번주의 국가에서 농업과 농민에 대한 배려는 애민정책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중농정책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 농사에 대한 관심, 지휘관이 수행해야 되는 덕목의 하나로 그는 실천을 옮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가 내려서 농민들의 우환을 덜어주게 되어 다행이라든지
적당히 내린 비로 농작물이 생기를 띄었다든지 일기 속에 그가 그대로 쓰신 일기입니다. 도양장 농작 실태를 파악한 뒤에는 여기에 애를 쓴 배은mit과 임영 같은 사람에게는 참 잘했다. 그들의 수고를 칭찬한다. 이런 얘기들도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스스로 어려운 그 국난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급자족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휴전 기간 중에는 둔전을 병행한다든지 소금 가마솥을 만든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경제 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고 이제 오늘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청어 이런 것들 이제 부식을 만드는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족한 재원 확보하는데 노력할 뿐만 아니고 전쟁에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상을 주는 것 물론이고 해군사령관에게 오는 수시로 많은 선물들도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약술 꿀통을 군관들에게 하사한다든지 소고기를 받은 것을 휘하의 배에 배분해서 나눠서 먹는다든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군, 색군, 군사들에게 술과 팥죽, 떡을 나누어 준다든지 옷 없는 병사에게 별도로 이렇게 옷을 하사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그 앞에 말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그 전상자에 대해서는 아주 그 꼼꼼하게 특히 이제 부하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함을 어찌다 말하랴 학지를 알아서 몹시 말랐는데 매우 딱하다 하는 얘기들을 고스란히 일기 속에서 녹여내고 있습니다. 명량해전 이후에 일본의 보복으로 아산의 본가가 수실되고 아들이 돌아갔는데도 이런 아주 극심한 본인 스스로의 고통인 상황에서도 몇 사람들을 걱정하고 선물 받은 것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잃지를 않는 그래서 변함없는 애민정신을 시행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군심과 민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강한 전투력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필요한 것은 군량미 확보 등 백성들의 후방 지원도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는 완벽하게 군심과 민심을 잡은 상태에서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고 학생들하고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고 한다면 1910년 8월 29일이 아니고 1592년 4월 13일 날 나라 뺏겼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일제강점기를 1910년 8월 29일 날 식민집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그는 완벽하게 군심과 민심을 잡아서 진행하갑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는데 가장 부실한 실록이 선조실록이에요. 역대 실록 중에. 그 다음에 선조 수종실록도 만들어졌는데 조선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록을 중시한다는 것이고 기록 중시 사상이다 보니까 선조실록과 수종실록이 다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종실록도 마찬가지고 두 번씩 재편됐던 그 실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실록을 통해서 이순신이 비롯한 당대인들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제독이 이순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명나라 군대는 작은 승리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의 사관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아까 이거는 그 대장용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고 이덕형이 선조실록 31년에 이렇게 이순신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순조실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통영 사람들이 아직도 이순신을 사모하고 있는가? 라고 했더니 여전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록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순신의 애민정신은 주변 지역 백성, 피난민들에게 커다란 신뢰감을 주었고 그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이어졌고 백성들의 적극적인 도움은 수군 재건,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기반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순신의 경우에는 영조실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임진왜란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일개 수령의 고물에 수령으로 머무는데 그치지 않았을까라는 길을 본다면 그는 분명히 시대가 만들어낸 위대한 우리나라의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집 속에서도 다양한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가 그 표현했던 말 중에는 이렇게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주의형이 이건데요. 국가와 민족을 나와 개인, 우리 가족 먼저 생각하는 게 경세가형이고 국가와 민족보다 나와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정략가형인데 이순신의 표현 중에는 정략가형 지도자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둥 같은 인재,
주추들 같은 인물들이 없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세가형이 부족했던 당시에 정략가형이 훨씬 더 많았던 상황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의 모습은 경세가형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충무공 전서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오직 이순신뿐이다. 정조가 하신 말씀 중에 이순신과 같은 경우는 참으로 천공일의 충신이요 명장이다. 만약에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제갈공명과 견주어도 전혀 문제될 것 없겠다. 정약용, 임진왜란과 정제란에서 온전히 충무공 이순신의 힘 덕분이다. 이원익 같은 분은 명장의 여러 조건 중에서 부하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안방준도, 그 다음에 조경이라고 하는 분도, 윤순거라는 분도, 조경남이라는 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에 대해서 애민정신을 아주 극찬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요, 국가 간, 민족 간 싸움이지만 백성들이 생활에 아주 심대한 영향, 지금 2022년 오늘 현재 저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뭐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여전히 무지랭이 백성들만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체험이고 동시에 백성들의 개인사적 체험이고, 그래서 임진왜란은 조선의 치자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버렸던 민중의 전쟁이고, 국내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재편시켜 버렸던 것이 임진왜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 피폐해진 민생 파탄에 대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게 되는데, 이때 민중의식이 확산이 되지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제도 가치관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초래가 되고, 그때 백성의 각성, 백성들에 의한 체제 비판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민중의식이 고취가 됩니다. 난중일기에 이런 시대 상황과 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애민정신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면 승리해야 되는 가장 기본 전제는 국가와 국민, 군대, 강력한 군사력,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전술 전략, 충분한 군량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때 군량미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지지와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거지요. 이게 그 후방 군량미 지원이 협조가 없다면 전쟁의 승리는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민심의 향방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적 위기, 현재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복하는 것의 기본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라를 떠받치는 근본이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원리 원칙으로 기준으로 지켰던 분이 이순신이고, 애민정신, 애병정신으로 장병 백성 원만한 소통을 구현했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처벌을 강행하면서까지 국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 대한 피해가 덜 갔고, 그래서 군심을 잡을 수 있었고 민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결국 승리의 비결은 민심과 군심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애민정신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지요. 가장 용감한 군사는 자기가 왜 싸워야 하는지 아는 군사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 군사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침공받은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고, 이순신은 휘하의 병사들을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용맹하게 만들어서 침략군조차 두려워하는 군대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국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러므로 해서 7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조선의 문치주의, 문화국가로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의 리더십은 이렇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살신성인이라든지 애민이라든지 시대가 만든 영웅으로 오늘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도자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선두구 지도자가 이순신이었다고 생각되고, 명령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솔선수범을 확인할 수 있고, 백성의 고통, 상실감을 회복시켜줬던 지도자의 모습을 이순신의 애민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뇌진말 들어가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이 뭐냐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론이라는 책을 썼던 클라우제비체는 전쟁은 외교문서 대신 전투로 하는 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시에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 오늘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자주와 국방이라고 하는 면제는 영원한 우리한테 절체절명한 과제가 되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현재도 전쟁이 현재 진행이 있는 상황이지요. 국민들한테 물었을 때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1위가 세종 아니면 이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순신이라고 이쪽에서 세종 그러고, 그 두 분이 왜 존경스러울까 얘기할 때에 우리 역사 속에 다양한 위인들에 대한 정보, 공부가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들이 발휘했던 탁월한 리더십과 명확하게 제시했던 미래 비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어쩌면 우리는 1592년에 빼앗길 만한 나라를 이순신에 의해서 지켜냈기 때문에 그 세종과 그 이순신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요. 그래서 편안할 때 위험을 준비하고 사적인 것을 버리고 나를 헌신하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두 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신하들과 합의 정치를 도출했던, 그래서 군신 공치를 이뤘던, 군신 협치를 이뤘던 세종의 모습과 병사들과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도출했던 병민 공승했던 모습에서 이 두 분의 위대함과,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존경하는 인물들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쟁으로 희생양이었고 이민족 침략에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무능한 가장이기도 했고, 국가에서 공을 내리면 겨우 조그마한 공로인데 부끄럽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침략군도 두려워하는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전술과 전략을 구축해서 세계 해전사상,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했던, 그래서 국민이 국가라는 사실은 언제나 진리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생각한다면 이순신의 애민 리더십이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